네,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걸 두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합 집산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이 관련 내용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 최형두 경남대 초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에 있었던 개각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총 10명의 장 차관급 인사 개각을 단행했는데 무엇보다 가장 주목됐던 인물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입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다. 야당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인사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야당의 반발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이해하는 것은 적어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민정수석을 맡아서 사법개혁을 사실상 천사진을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이런 개혁을 이끌어온 인물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사법개혁의 마무리 수순까지 하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강력한 사법개혁 의지를 저는 읽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과연 이 법무부 장관 또 윤석열 검찰총장 이 투톱으로 검찰의 체질 개선 그리고 인사 정책까지 통해서 사법부의 신뢰도가 가장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보면 탈퇴해서 국민들에게 사법개혁의 열매를 안겨주는 마지막 역할까지 맡긴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만 야당에서는 그동안 계속 반발을 해왔고요. 오죽하면 조국 대전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지지 내지 최소한 묵인해줬던가 그런 걸 보면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자유한국당의 마음에 드는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길 만큼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법개혁을 마무리하기에는 적임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여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우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민정수석이 사법개혁의 주체라는 것은 너무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국회에 사법개혁위원회가 있고 사법이란 것이 검찰뿐 아니라 법원, 또 경찰까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국민 전시관이기 때문에 이게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이걸 이제 당시에 법대 교수이긴 했습니다. 박세일 서울대 교수 그분이 이제 기획수석 같은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과 전체에서 그런 위원회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건 뭐 명분이고요. 사실은 지금 이 야당이 이 문제에 강력히 반박하는 것은 사실은 민주당 스스로가 만든 부메랑이기도 합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꼭 10년 전, 한 9년 전인가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 꼭 이맘때 총선을 한 8개월 남긴 시점에 당시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야당에서 당시 민주당이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이게 정치 검찰을 내보내서 해서 나중에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등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격렬하게 반박했고 심지어는 지금 이제 청와대 고위직에 계신 분들은 당시에 야당 의원으로서 이건 군사 정권에서도 이러지 않았다. 민정수석 대통령 참모를 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정면적인 이건 선쟁 선언이라고 했고 그게 지금 거의 데칼코마니입니다. 바로 그냥 부메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조국 이제 후보자죠. 후보자 본인도 굉장히 이례적인 청와대 참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는 원래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국민의 사정, 국민의 어려운 형편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원래 말을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분열적인 말들을 많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선전포고 같은 말을 했고 예컨대 친일파, 구역질 난다든가 하는 이런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들로서는 이거는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보는 것이고 또 하나 역시 야당의 그 반발 지금 정의당 외에는 지금 전체 야당이 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발하고 있는데 이전에 했던 것처럼 또 조국 수석은 또 하나 과거에 우리 청와대 그 인사 검증에 상당히 실패가 많았다고 스스로도 인정했고 또 그것 때문에 인사수석이 바뀌기도 했습니다만 그 검증 책임이 또 있던 자리였습니다. 네, 그런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통과시켰거든요. 강행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야당의 의지, 국회의 의지, 국회 청문회를 아주 요식 절차로 생각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전략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과 겹쳐가지고 야당은 굉장히 이제 경계심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예. 뭐 사법개혁 완성이 적임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명분뿐이다라고 그럼 생각을 하신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사법개혁에 있어서 그럼 과연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마무리를 잘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능력적인 면에서요. 이제 사실상 무대에 저는 섰다고 보고요. 그 능력 평가를 하기 전에 저는 이 검증대를 먼저 통과해야 되는데 예. 이 청문회를 지금 야당에서 엄청나게 벼르고 있어서 어떻게 선방하느냐가 저는 본 장관이 임무 수행하기 전에 벌써 힘이 빠지거나 여기서 예. 힘을 얻거나 저는 첫 번째 관문이 청문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또 설득력 있게 반박하고 어떻게 보면 해명하느냐 이것이 저는 첫 번째 관건이고 예. 또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장관으로서의 어떤 공정한 업무 수행이라든가 또 사법개혁의 마무리를 해낼 수 있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이런 저는 판단을 내리는 그런 장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청문회에서 단순히 방어만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전 SNS를 통해서 민정수석이 이런 식의 소통을 하는 데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조용히 있지 굳이 그렇게까지 낯설 필요가 있었느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야당의 지적이나 불만은 오히려 더 산 측면도 있지 않는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했던 것은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 정부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서 이런 여론에 일정 부분 임팩트를 주려고 한 노력을 저는 보는데요. 그러나 예. 장관의 자료는 다르기 때문에 엄정 중립이 요구되고 또 야당의 이런 반발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의 중심을 포지셔닝 하는가가 저는 단순히 수비가 아니라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하는 자리여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 청문회에서 그런 의문들을 불식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문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의혹들 쭉 앞서 좀 최 교수님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SNS에서의 발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서는 그렇죠. 야권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렇죠. 뭐 아들 관련된 논란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가장 논란이 될 부분은 좀 어디라고 보세요? 그러면? 저는 그 지금 말씀하셨던 그 차관급 이상 12명이 낙마했던 예. 그 인사 참사에 대한 조목조목 따질 것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으로서의 검증이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저는 되지 않으면 예.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 아들 문제는 나름대로 해명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예.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은 폴리페스 논란이 또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인들 그러니까 교수가 정치권에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공천을 받기 위해서 또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캠퍼스나 학생들을 동원하고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같은 폴리페스라도 저는 좀 결이 다르다. 예. 이미 교수 때부터 시민 활동을 했고 또 자기가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 차원에서의 서비스 전문성을 도입해서 지금은 장관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폴리페스의 역할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폴리페스로 두고 같은 비난을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그런 폴리페스로 다 묶어버리면 교수들은 아무도 정치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권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폴리페스 하다가 학교에 올 수 있습니까? 지금 오히려 언론인 하다가 앵커 하다가도 정치권에 가는 폴리페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는 엄격한 기준을 그동안 적용해 왔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그게 와해돼 버리지 않았던가. 그 부분은 저는 정치권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폴리페스에도 청이 있고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는 엄격하게 좀 구분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폴리페스 논란과 관련해서 그럼 최 교수님이 좀 어떤 네네. 입장이십니까? 이건 사실은 조국 후보자 본인이 만든 부메랑입니다. 굉장히 독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리고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 최근에 내부 스누라이프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부끄러운 서울대 출신으로 꼽혔습니다. 역대 이제 정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많이 했습니다만 조국 교수가 역대 가장 부끄러운 서울대 동문으로 뽑힌 것 아주 참 정말 그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의 반응이 그런데 이건 바로 조국 교수했던 바로 그 말입니다. 뭐냐면 과거에
이제 정치에 참여하기 혹은 행정부에 가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뒀던 교수들이 사표를 안 내고 오래 두면서 그 강의를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교수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예. 지금 마찬가지로 서울대 로스쿨에서도 형법학 강의를 조국 교수 같은 분을 새로 구할 수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불만이 많은데 그때 예전에 조국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은 정치를 위해서 학교와 학생을 버린 교수에게 학교 당국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왜 이번에는 선생님 말이 다르십니까? 하는 거고 또 하나 그동안 조국 교수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표출한 말들이 굉장히 극렬했는데 뭐 죽창 가도 음악을 틀기도 하고 뭐 했습니다만 이런 표현들 특히 구역질 난다, 이거 아니면 친일파다 이렇게 일도 양단으로 구분하는 것은 과거 조국 교수가 학자로서 보였던 글과 그 소신과 다른 내용입니다. 이 사상과 양심의 예. 자유, 표현의 자유한 것은 어떤 식의 그런 낙인 찍기라든가 이건 뭐 메카시 비슷한 그런 발언을 했던 셈이거든요. 예. 그런 어떤 소신과 다른 것이고 해서 이렇게 왜 했나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것들이 오히려 지금 이제 화살로 돌아오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서울대 교수직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마 딜레마가 될 겁니다. 이게 뭐 조국 교수가 이번에 일해서 잘하면 법무부 장관 대권 후보까지 보는데 저는 이 오히려 서울대 교수직을 계속 쥐고 있는 거 물론 법상으로는 다시 행정부에 가면서 뭐 유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자면 이건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결정을 할 때는 다 뒤에 다리를 불살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까지 쥐고 있다는 걸 보면은 뭔가 이게 청문회에서 혹시라도 그래서 오히려 그 학생들의 불만도 있고 또 본인이 했던 소신도 있고 예. 하자 한다면은 또 얼마 전에 이제 부산 가서 굿데이 좋은 데이 소주하고 그다음에 대선 소주하고 지방 소주 마시면서 이제 해포를 푸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혹시 잘 안 되면 부산 경남에 가서 또 학생들 가르치면 되거든요. 꼭 서울대학에서 계속 있어야 됩니까? 예. 이런 부분도 좀 깨끗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아마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이야기가 조국 교수 스스로 했던 말, 조국 교수가 지금 하고 있는 처신에서 비롯된 알겠습니다. 것들이 아마 부메랑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만 제가 예. 좀 얘기를 하자면 동문들 여론조사라는 것은 저는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1위가 조국 나왔다는데 2위는 유시민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 저는 그런 이 여론조사란 것은 신뢰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그런 것을 함부로 인용하는 것도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1위, 2위 이런 식으로 자리매김하고 동문들 몇 명을 상대로 어떻게 질문을 했느냐에 따라서 정말 데이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흘러가는 얘기일 수는 있으나 그게 동문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대표성이 없는 네.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데서는 저는 적절치 그건 않는 그렇지 것이 않습니다. 아닌가 그건 그렇지 않은 게 생각합니다. 그건 서울대학교 재학생들만이 투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여러 조사가 쭉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도 조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조국 교수가 또 총평한 적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관련 이야기는 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사실 이번 개각에서 조국 후보자 이외에도 여러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새로운 개각 인선이 있었습니다. 물러나는 장관 면면을 보면 유현민, 이계호 그리고 진선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고 내년 총선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당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때문에 야권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도 총선용 개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지나치게 국회의원 출신들의 장관이 너무 일기 내각 때 많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야당의 지적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기용했을 때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아주 스무스하게 잘 받아주고 또 사실 낙마시키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참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교수나 또 다른 전문가를 이 장관으로 기용했을 때는 인사청문회에서 너무나 까다롭게 해서 인사권자가 큰 부담을 가졌기 때문에 정치권 인사를 쉽게 좀 등용했던 그러다 보니까 많아졌고 총선이 다가오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총선용 개각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있었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여당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예. 다만 이런 사람들이 왔다 하더라도 장관직으로서 얼마나 그 기간 동안 청실히 수행했던가 그런 부분도 아울러 평가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총선 얘기가 나와서 이제 좀 총선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정치권 내에서도 총선 준비를 위해서 좀 전열을 가다듬는 분위기가 수면 위로 점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민평당 분열인데 민주평화당 이제 내일 일부 의원들 탈당 기자회견까지 할 것 같습니다.
민평당의 분열이 야권의 개편, 재편 분위기 정계 개편에서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지금 민평당이라는 당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민평당이 대부분 호남 기반의 정당이거든요. 근데 여기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호남에서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민주당 호남 내 여론을 민주당이 완전히 지금 이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만일 민주당이 잘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호남 내 여론 지지가 높다면 민평당이라는 당이 아마 존재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호남에서조차도 민주당이 아주 압승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그런 속에서 여지를 보는 것이고, 또 하나 뭐 당대당의 어떤 이제 통합을 노리기 때문에 전략적인 포지션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민평당은 지금 또 이게 국민의당, 지난번에 이제 안철수 당이었죠. 국민의당. 역시 그때도 국민의당이 호남을 휩쓸었습니다. 민주당이 호남 전통적으로 텃밭이었다 할 수 있는 호남에서 상당수 국민의당한테 다 석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이제 포기할 수 있냐. 그래서 결국 민주당과의 통합, 또 민주당과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큰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 지금 바른미래당에 남아있는 국민의당 의원들, 이 의원들이 어느 정도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민주당과의 어떤 새로운 어떤 연합의 관계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민주당과 대립하는 호남 독자적인 정당을 가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결정될 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으로 보면은 좀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예. 민주평화당 내일 집단 탈당 예고하고 있는데, 사실 이전에 탈당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12일 날 기자회견을 한다는 건 그만큼 그 사이에 정동영 대표의 입장 변화를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변화가 없었고 결국엔 내일 이렇게 탈당을까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정동영 대표가 지금 그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사실 이것이 이제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인가, 언론에서는 그렇게 주목을 하는데, 14명밖에 안 되는 꼬마 정당에서 10명이 탈당하는데 4명 남는 이런 모습은 우리 정당사에서도 흔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유권자 입장에서 이 정계 개편이란 것이, 저는 정치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명분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느냐. 저는 앞으로 탈당이라든가 신당 창당이라든가 이런 소리가 더 요란하게, 더 복잡하게 나올 걸로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 유권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라고 보기보다는 선거가 가까워졌구나. 앞으로 이와 같은 정계 개편과는 모양이 다른 어떤 자범이나 이합집산, 언론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합집산이 더 요란하게 나타나겠구나. 저는 그렇게 읽으면 될 것이고요. 저는 이 정치에 항상 이 정계 개편의 명분과 실리, 그리고 또 국민을 위한다는 그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야말로 이합집산으로서 요란한 그 당내 자범으로밖에 저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서, 사실은 언론이 주목할 만한 가치조차 있는가, 이런 회의적인 시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내 호남 출신 의원들과 연대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호남당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의원 한 명 한 명이 내년 총선에 내가 당선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계산표에 따라서 이합집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그 가능성은 가장 높다고 보는 거죠.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당권파들이 지금 이렇게 탈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민주평화당 의원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면 바른미래당 내에서 이 흡수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동력은 상당히 좀 사라졌다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바른당이 내부적으로 지금 그렇게 다툼이 있고, 원래 이제 안철수의 당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난번 대선 패배, 그리고 지금 이제 당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손학규 대표가 와서, 손학규 대표가 이제 이렇게 장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서로 이제 다른 기반이라든가 생각이 또 다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바른미래당은 이제 민주평화당과 민평당과의 이제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한국당과의 큰 보수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오히려 더 바른미래당의 그 모양이랄까, 당 존재 자체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큰 외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손학규 대표, 네, 말씀하시죠. 네, 저는 바른미래당 보수 대통합 전에 바른미래당에서 큰 분열음이 곧 하나 터질 것으로 그런 예상이 되는데요. 이 바른미래당에서 곧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네, 11일, 12일 또 여론조사를 실시했죠. 예. 그래서 그 결과가 발표되면 서로 지금
결과 발표를 서로 공격용 발판으로 삼아서 지금 한판 대전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말 한 지붕 두 가족이 돈 문제 때문에 찢어질 수는 없고 그야말로 극단으로 흐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보수 대통합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가 아주 큰 변수를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도부의 신임을 묻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손학규 대표도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선언을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한 차례 좀 미뤘잖아요. 예, 10일 예정됐었는데 18일로 미뤘습니다. 그러면 그 선언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것 같으세요? 바로 그 선언을 미룬 이유가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손학규 대표님의 여론조사 결과는 자기를 치기 위한 그런 조사이고 명분일 뿐이다. 예. 자기는 몸이 부서져도 나가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기 때문에 아마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연동해서 자기의 결의를 다시 한번 발표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교수님도 좀 할 말씀 해주시죠. 아닙니다. 저는 뭐 오히려 이제 바른미래당의 내분이라든가 이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유한국당과 이제 보수통합론이라는 것이 왜냐하면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만 하더라도 이제 탄핵 여당의 분열 이런 악재 속에서도 그 대통령 선거 때 표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얻었던 42%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자유한국당 그리고 당시에 유승민 그리고 안철수 이 각각 후보가 얻었던 그게 60%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 된다면은 언제든지 그게 복원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갈등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통합이 어떤 혁신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냐 그리고 총책임이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질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될 텐데 예. 그 바른미래당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보수 통합론이 지금 나오는 이유는 굉장히 그 보수 내부의 위기론이 심각합니다. 지금 예. 안보상으로도 그렇고 또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보수층 내부에 굉장히 위기감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보수 통합론이 뜻밖의 방향으로 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바른미래당 내분에 있어서 보수 통합 쪽으로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좀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보수 통합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 보수 통합도 지금 주장하는 각 주체들에 보면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금 우리 최 교수님 말씀처럼 지난 3번의 선거에서 이 자유우파 분열이 원인이었다. 그래서 통합만이 우리가 승리하고 살 길이다. 이런 주장을 하지만 예. 또 그 보수 대통합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조원진 공화당 대표 같은 경우는 황교안 보수 대통합은 기만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탄핵 무효 연대로 통합해야 된다. 말하자면 탄핵 무효를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과연 이 조원진 공화당을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을지 우리 공화당 예 그렇게 반발하고 있고 또 바른미래당에서도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추파를 여러 번 던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물론 바른미래당에서 예. 그 바른미래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뭐랄까요 좀 여지는 남겼지만 이런 부분에서 명분을 줘야 되는데 보수 대통합의 실체는 무엇이고 왜 우리가 여기에 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명쾌하게 보여주고 이 어떻게 보면 공감대를 형성해야 유권자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저는 큰 변수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우리 공화당 그쪽에서부터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 한꺼번에 다 통합을 해야 사실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그런 보수 통합의 그림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가기까지 사실 좀 굉장히 많은 난관들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난관이 많겠는데 하나는 이제 위기론입니다. 지금 안보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우리가 일본하고 싸우는 사이에 러시아와 중국이 독도 양국을 마음대로 싣고 있고 북한은 아주 그냥 군사력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조롱하고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도 하고 이게 뭐 나라가 정말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참 이 굉장히 위기감이 많습니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도대체 뭐 하느냐는 무슨 생각이 다르냐. 그럼 북한 핵 비핵화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당끼리 또 지금 이렇게 위기에 처한 그 국정의 방향에 대해서 이걸 원상식 복귀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하나의 원인이 될 테고요. 그런 속에서 사실은 작은 어떤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통합과 혁신과 총책임의 문제가 한꺼번에
어떤 물꼬를 잡을 텐데 무엇보다도 위기감이 큽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진짜 오히려 민주당이 이겨서 개헌선을 차지하는 거 아니냐, 저쪽 뭐 정의당까지 합치면은 예, 보수 그런 단결의 위기감까지 주요 핵심으로 있습니다. 안보 네. 위기를 좀 강조해서 단결을 네, 해야 네.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 최형두 경남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